안녕하세요. 슬램케어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덩크 5번째 시간으로 이지훈님과 김선업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지훈님부터 발표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시작할게요. 네, 어,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를 하니까 되게 긴장되네요. 다들 그런 마음으로 했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이게 스크린 쉐어가 됐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제, 어, 음,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지?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리얼타임 룩 클로저인 2D 라이다 슬램이라고 그 다른 이름으로 이제 구글 카토그래퍼, 그러니까 2016년 이크라에 발표된 논문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현재 카카오 브레인 소속이 있고요. 카부 안에서는 로봇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전 직장에서 계속 로봇을 해왔었고, 뭐 이제 로스 메인테이너나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은 제가 다뤄봤던 로봇들의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전문가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나마 제가 제일 많이 타본 이제 논문이기도 하고 이제 슬램 시스템이기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그 전 회사에서는 이제 카토그래퍼 같이 이제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한 3년 전에 그만두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구글 카토그래퍼고요. 이제 일반적인 그 그래프 슬램 시스템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페이퍼 안에서는 그 슬램 시스템 안에서 어떤 노벨리티를 보여주는지 보여주고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일하면서 이제 카토그래퍼를 오픈소스로서 사용을 했었는데, 어, 그때 이제 알게 된 그 페이퍼 외적인 그 개발 상황들, 그리고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 슬램 구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제 주관에 의한 거기도 하고,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틀린 거 있으면은 바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로봇에서 나오는 정보를 설명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자신의 움직임을 측정한 정보인 모션 정보가 있고요. 모션 정보는 오도메트리랑 IMU, 뭐 이제 GPS 같은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옵저베이션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센서라고 하죠. 그, 어, 그 뎁스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레이저 스캔, 레인지 정보들을 이제 옵저베이션 정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제 그 슬램을 할 때 보통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그 또 다른 두 개의 그 이제 레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모션 정보랑 옵저베이션 정보를 섞어가지고 포즈 트라젝토리,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인 그 트라젝토리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트라젝토리랑 그 각각의 포즈에서 읽힌 옵저베이션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중간 레프리젠테이션인 로컬 맵 또는 피처 맵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맵을 만들게 됩니다. 보통 이 맵 같은 경우에 이제 probability grid에 넣기도 하고요. 그 3차원 그 3차원 매핑 같은 경우에 복셀에다가 집어넣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로컬 맵이 생성 당시에 그 로컬 맵은 이제 각각의 포즈에서 나온 몇몇 개의 포즈에서 나온 관측값들을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로컬 맵이 만들어진 기준을
생성 당시에 사용된 포즈 같은 경우에 그 로컬 맵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즉 그래프 슬램에서 말하는 엣지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혹시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 그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화살표 같은 경우는 엣지가 되고요. 두꺼운 화살표는 이제 포즈의 트라젝토리고 나머지 사각형은 이제 로컬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내용들을 보통 로컬 슬램 또는 프론트엔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로컬 맵이랑 포즈 트라젝토리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그 룩 클로저 디텍션이라는 걸 해요. 룩 클로저 디텍션이랑 그 생성 시기가 다른 두 개의 정보, 그러니까 뭐 T0에서 생성된 로컬 맵이랑 뭐 T 막 1000 이때 생성된 포즈의 옵저베이션 정보를 서로 매칭해주는 룩클로저 디텍션이라는 걸 해서 이제 룩클로저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찾은 룩클로저 컨스트레인트를 통해서 포즈 그래프 최적화를 하고 이걸로 이제 제대로 된 그 맵과 포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 로봇의 포지션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룩클로저 디텍션이랑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보통 글로벌 슬램 또는 백엔드라고 부르게 돼요. 룩클로저 디텍션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은 이제 이처럼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오큐펀시 그리드 아니면 프로바빌리티 그리드로 만들어진 맵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그 오른쪽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대 이제 포즈와 그리고 센서의 옵저베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맵과 센서가 이제 옵저베이션이 된 포즈 간에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그 관계성을 찾아주는 거를 룩클로저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각 그리드 간에 셀이 있는데 셀 개수 하나하나가 이제 서치 공간이다 보니까 그 서치 스페이스가 맵 레졸루션이랑 이제 맵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NP 하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략하게 라이다를 기준으로 한 그래프 슬램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구글 카토그래퍼에서는 어떤 노벨리티를 가지고 소개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앱스트랙을 보게 되면은 되게 간단한, 이렇게 앱스트랙을 한 줄로 요약을 하게 되면은 5cm 수준의 고화질 맵에서 룩클로저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룩클로저 디텍션을 실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 브랜치 바운드 방식을 제한한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구성을 보게 되면은 로컬 맵과 이제 카토그래퍼 안에서는 서브맵이라고 불리는 이제 맵의 표현 방식이랑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 그러니까 룩클로저 디텍션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은 이제 스파스 포즈 그래프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스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험 결과들을 좀 테이블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지금 발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발표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첫 번에 로컬 슬램을 보게 되면은, 이제 probability 그리드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각 셀은 이제 로그 오드로 표현이 돼서 이제 라이다 스캔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될 때 이제 스캔이 각 셀에 히트될 확률이랑 이제 아니면은 미스될 확률을 둘 다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각 셀은 이제 셀의 크기는 맵의 레졸루션이 결정을 해주고, X랑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P hit의 확률, P hit이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다가 맞은 부분을 표현해주게 되고, 그냥 회색인 부분은 이제 라이다가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검출하지 못한 부분을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 모든 라이다 스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확률 그리드를 만들게 되고요. 로컬, 카토그래퍼에서 이제 로컬 맵, 즉 서브 맵을 구성을 할 때는 n개의 컨세큐티브 스캔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n개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컴퓨테이션이 가능하고요. 이제 로봇이 빠르게 움직이냐, 느리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랑, 그리고 스캔의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라이다가 뭐 이제 100m짜리 쓰느냐, 아니면은 뭐 10m짜리 쓰느냐에 따라서 한 개의 서브맵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좀 가변적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서브맵들은 생성 시점에는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컨세큐티브 스캔의 개수를 크게 만들 경우에 모션 모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컬 맵 퀄리티는 모션 모델에 달려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맵을 생성할 당시에 두 개의 추가적인 원래는 총 3개가 있는데 이제 논문에 나온 거는 총 2개가 있는 두 개의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썼는데요.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 코릴레이티드 스캔 매처라고 미시간의 에드윈 올슨 교수가 2009년에 쓴 리얼타임 코릴레이티드 2009년 이크라에 제출했던 이제 리얼타임 코릴레이티드 스캔 매처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이제 세레즈 스캔 매처라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냥 수학적으로 가장 포지션 최적화를 해줍니다. 이제 논문에 얘기하는 거는 시리즈 스캔 매처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좀 더 최적화를 해주는 게 이제 셀 단위보다 좀 더 정밀하게 나온다는 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을 써봤을 때 이제 시리즈 스캔 매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리얼타임 코릴레이티드 스캔 매처가 이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크더라고요. 대신에 좀 많이 느리기 때문에 대신 조금 속도가 느린 편에 속합니다. 이제 모션이 이제 오도메트리나 IMU 정보가 노이즈가 심한 경우에 코릴레이티드 스캔 매처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션 정보가 굉장히 정밀해서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코릴레이티드 스캔 매처를 끄고 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경험상 시리즈 스캔 매처는 없어도 리얼타임 코릴레이티드 스캔 매처는 반드시 필요했었습니다. 일단 사담이 일단 길었는데요. 로컬 맵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probability 그리드를 하나에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브랜치 바운드로 넘어갔고 설명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설명했듯이 이제 각각의 로컬 맵들이랑 포즈 트라젝토리들이 이제 생성이 되었을 때 루클로저 디텍션을 찾아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브랜치 바운드 같은 경우에 루클로저 디텍션을 이제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알고리즘이고 이제 카토그래퍼의 핵심 알고리즘인데요. 특정 서브맵 내 최적해를 가진 이제
어, 그 서브맵 하나가 있고 이제 랜덤한 포즈 하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포즈가 그 특정 이제 주어진 서브맵에서 가장 알맞은 위치를 찾는 그 알고리즘이고 이제 트리 구조의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노드는 그러니까 리프 노드는 이제 캔디데이트 포즈가 되고요. 어, 트리 구조니까 이제 그 하이츠가 있는데 하이츠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진 맵을 표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저해상도 맵에서 포즈를 찾아낸 다음에 점점 고해상도 내 포즈를 찾아내주는 기반으로 이제 DFS랑 매칭 스코어 기반이고요. 각각 그 브랜치들의 스코어를 이제 어퍼 바운드 그러니까 그 15번 수식에 나오는 방식처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수학이 약하다 보니까 수식 설명은 딱히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브런치 바운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그림처럼 돼요. 처음에 그 하이트 제로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 처음에 그 하얀색 셀들이 모든 포즈의 캔디데이트이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스코어가 높았던 그 색칠된 파란색의 포지션이 선정이 되면은 그 셀을 가지고 그 하이 그 더 높은 해상도의 맵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해상도 맵에서 다시 이제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가장 높은 애를 선택을 해서 다음 하이트,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타겟 레졸루션의 포지션으로 그 레졸루션의 이제 그리드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최적해를 찾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보이시는 모든 그 화살표들이 이제 브랜치 바운드에서 사용한 그 서치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 브랜치 바운드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러니까 카토그래퍼 시스템 자체를 이제 실험한 결과들인데요. 테이블 2, 아니, 그 실험을 총 4개를 돌렸는데, 하나는 이제 첫 번째 거는 도이치 박물관 매핑입니다. 도이치 박물관은 그 이제 미넨에 있는 그 커다란 박물관인데, 그 카토그래퍼가 이제 그러니까 구글의 미넨 지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도이치 박물관은 이제 미넨에 있는 큰 박물관 중에 하나고요. 그 카토그래퍼를 만든 사람들이 직접 이제 백팩을 제작을 해가지고 도이치 박물관에서 데이터를 긁어서 여기에 최적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도이치 박물관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 30분 동안 사람이 그 백팩을 메고 돌아다닌 데이터고요. 2.2km 정도의 트라젝토리 분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 돌려서 맵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약 6분 이내에 그 매핑이 끝나게 되고요. 그 6분 이내에 끝나니까 실시간보다 약 5.3배 정도 빠르게 매핑이 가능했다고 말을 해줍니다. 이때 이제 사용한 PC는 제온이고 32GHz의 제온이고 2.2GB의 메모리를 가지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테이블 2와 3인데요. 테이블 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매핑 알고리즘, 논문 레퍼런스 밑에 있는 그 테이블이랑 비교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이블 3번은 그래프 플러트라는 알고리즘과 이제 비교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2016년 논문이다가 보니까 딱히 그 실험 결과를 평가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지금보다 확실히 옛날 거라 자세히 보진 않았고요. 단지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전에 있던 알고리즘보다 좀 더 비슷하거나 괜찮았는데 이제 룩클로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훨씬 리얼타임으로
실시간 수준으로 이제 가능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혹시 동영상이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제가 2017년에 이제 한참 할 때 만들었던 동영상인데, 제가 하도 포즈그래프가 신박해갖고, 슬램 돌아가는 게 신박해갖고 이제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구글 카토그래퍼 이제 GitHub 들어가면은 이제 그 친구들이 공개한 로스백, 도이치 뮤지엄 로스백을 가지고 매핑한 결과 내용이고, 오른쪽은 제가 사용할 때 이제 만들었던, 테스트할 때 쓰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즈 트라젝토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이 다 룩클로저 디텍션입니다. 그리고 룩클로저 디텍션이고, 다른 색깔의 이제 이제 선들은 로컬 컨스트레인, 아까 이제 로컬 슬램에서도 엣지들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엣지들을 표현을 해준 거입니다.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좀 가속화를 해가지고 매핑을 빠르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이제 오프라인 노드라는 게 있는데, 그 노드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본 거고요. 이제 매핑을 돌려본 결과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싶으면 제 페북 이 포스팅을 전체 공개해놨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모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슬랭 같은 경우에 학술적으로 봤다기보다는 현업에서 쓰면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보다는 이제 제가 썼을 때 필요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슬램이랑 카르토그래퍼를 썼던 거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커다란 물류 창고 안에서 로봇의 포지션을 찾아줘야 돼. 이제 계속 잠시만요. 이제 굉장히 큰 물류 창고가 있는데, 그 물류 창고 안에서 로봇이 돌아다녀야 되는 물류 창고에서 쓰는 로봇을 이제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물류 창고였고, 박스들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맵이 이제 스태틱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마니플레이션을 위한 포지션을 정의하다 보니까, 한 최소 5cm 이내로 에러가 나면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매핑과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했고, 다른 기존의 오픈소스로 나왔던 알고리즘들을 써봤을 때,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서 이제 카토그래퍼를 선정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아웃풋을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밑에 있는 영상은 로스콘 2018년 마드리드에서 제 마가지노, 그러니까 제 예전 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가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서 매핑하는 걸 간단하게 매핑하는 거를
제 소개를 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We have the remap and load this static map into the robots, which they then use to find loop closure constraints. So here's a GIF of this process. You can see a robot, single robot, going on a dedicated mapping path through a warehouse environment and capturing the current state of the environment. So we invested quite some time in this conventional approach to make it robust and increase the quality of the maps. We also have a automatic waypoint generator for the warehouse. 네, 아쉽게 저 발표 당시에는 제가 이미 퇴사를 했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했었던 친구가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매핑을 했을 때 굉장히 복잡한 피처가 부족한 환경에서, 피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도 매핑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잘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오픈소스로서 이제 카토그래퍼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데모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현업에서 이제 일하면서 좀 봐왔던 내용이랑 그리고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페이퍼에는 소개가 안 되어 있지만 실제 코드를 보면은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는 이제 모듈 자체는 로스 인디펜던트입니다. 라이브러리로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제 대신에 앞에 프론트엔드 이제 카토그래퍼 로스 같은 센서랑 직접 로봇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직접 구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로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프레임워크에서 쓰려면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제가 가장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요. 단일 로봇에서 이제 쓰는 이제 다중 센서를 지원을 합니다. 이제 N개 포인트 클라우드랑 N개 레인지 파인더, N개 레이저 스캔을 한 번에 다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오도메트리, IMU, GPS, 랜드마크 옵저베이션까지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 만들다 보면 보통 이제 알고리즘 공개된 페이퍼 내면서 공개된 알고리즘들 보게 되면은 보통 한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나 뭐 이제 한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랑 이제 지원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쓰기가 되게 애매하고 성능 평가가 애매한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로봇에 적용해서 쓰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이제 멀티 트라젝토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중 로봇 매핑이 가능하고 이것도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리고 코드가 이제 구글 레벨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고 읽기 쉽고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슬램이 이제 인도어랑 아웃도어랑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인도어 로봇이랑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나온 데이터셋까지 제가 실험해본 결과로는 다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도 꽤 원하는 만큼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3D 매핑이 또 지원을 합니다. 단 이제 3차원, 알고리즘 안에 구현체의 한계상 이제 모바일 로봇 한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온리 모드라고 해가지고 슬램을 하게 되면 이제 인터널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포즈 그래프라는. 이제 보통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probability 맵을 occupancy 그리드를 만들어서 파티클 필터 같은 로컬라이제이션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카토그래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플롱 매핑이라는
목적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지원도 이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 다 테스트를 해본 부분이고요, 현업에서.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발팀이랑 한테 들은 내용이랑 전 직장 동료들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요. 하나는 이제 라이프롱 맵핑 앤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경, 이제 물류 창고 같은 환경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박스들의 위치가 변하다가 보니까 맵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매핑이 필요했고 그 목적에 맞춰서 만들어진 기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졌다고 하기 좀 애매하고요. 네, 어쨌든 라이프롱 매핑이 가능하게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핑, 그러니까 다수의 로봇을 제어하는 서버를 두고 나서 서버에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TSDF 맵이라고 해서 Truncated Sign Distance 펑션을 이제 Probability Grid 대신에 사용해서 그 서브 맵을 구성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좀 다양한 내용들이 더 추가적으로 페이퍼 외에 더 구현이 되어 있는 걸 좀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중에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는 로컬라이제이션 올리 모드랑 클라우드 매핑, 그리고 이제 TSDF 맵, 사인 디스턴스 펑션 맵인데요.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확률 그리드가 있고 거기에 파티클 필터나 칼만 필터를 통해서 이제 보통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카토그래퍼 안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슬램에서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 룩 클로저 디텍션을, 그러니까 두 개의 포즈 그래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맵을 만들 때 당시에 있었던 포즈 그래프가 있고, 그리고 현재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생성을 하는 이제 포즈 그래프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포즈 그래프 사이에 이제 룩 클로저 디텍션을 계속 해줌으로써 로컬라이제이션의 그러니까 현재 포즈 그래프의 위치를 기존의 그러니까 맵 그래프의 위치에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이제 포즈 그래프 길이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계산이 어려워지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되니까 이제 윈도잉 방식으로 포즈 그래프를 현재 로컬라이제이션만 돌리는 로봇 같은 경우에 포즈 그래프 노드를 이제 포즈 그래프의 개수를 제한을 두고, 포즈 그래프의 개수가 아니라 포즈 노드의 개수를 제한을 두고 이제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트라젝토리 빌더라고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있는데, 이 밑에 이제 퓨어 로컬라이제이션 트리머라고 있어요. 얘를 언코멘트 하셔가지고 쓰시면은 로컬라이제이션 올리 모드로 변환이 되어서 이제 로봇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이제 이 모드를 쓰시기 전에 포즈 그래프 매핑 이미 끝난 그래프가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걔는 여기엔 소개는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제 API 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매핑은 이제 클라우드라고 말했지만 단순하게는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만 돌리는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요. 로봇 이제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로봇들이 있는 겁니다. gRPC 기반으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로봇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라이제이션 모드처럼 한정된 트라젝토리만 유지를 하게 되고, 이제 생성이 되면서 만들어졌던 서브맵들을 전부 클라우드에 올리게 돼요. 그럼 클라우드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전체 맵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각 모든 로봇에게 이제 서빙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는 이제 라이프롱 트리머라고 이제 다른 모듈이 하나 더 있는데,
보통 이제 로컬 맵이 계속 생성이 되게 되는데, 동일한 장소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 동일한 장소에 대한 서브맵이 계속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오버랩이 되는 서브맵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맵의 크기는 이제 포즈 트라젝토리 길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의 크기에 비례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인 디스턴스 펑션 지원인데요. 이제 확률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공간을 이제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그 딱 셀에 맞춰서 계산이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더 정밀한 이제 확률 그리드보다 더 정밀한 맵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3D 볼륨 리컨스트럭션 때 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교하고 대신에 느리다. 그리고 튜닝이 까다롭다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에 따라서 TSDF를 맵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확률 그리드 맵을 쓰셔도 됩니다. 이런 네. 네, 갑자기 제가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총 페이퍼에 나온 내용이랑 제가 기억하고 있는 카토그래퍼 이제 오픈소스로서의 카토그래퍼 개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세한 카토그래퍼 관련해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질문이 있는데 서브맵 만들 때 네. 확률 그리드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익히 알고 있는 오큐펀시 그리드 맵을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른 건지 그게 궁금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오큐펀시 그리드 맵도 어떻게 말하면은 각 셀이 오큐파이드 됐냐 안 됐냐를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네네. 예,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확률 그리드 맵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 장에 브랜치 앤 바운드라는 게 이 구글 카토그래퍼의 메인 아이디어고 그런 루프 클로저를 좀 빠르게 찾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효율적으로. 네, 맞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여주셨던 계층적으로 이렇게 해상도를 낮은 거에서 높여가면서 조금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매칭 스코어를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매칭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매칭 매칭 스코어는 이제 이게 어떻게 제가 설명하기가 되게 설명력이 떨어져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특정 포즈가 보통 센서의 옵저베이션 값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옵저베이션 값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10m에 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센서 옵저베이션 값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값들이 맵에 들어왔을 때 포즈가 여기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스코어가 여기 셀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맞고 여기에 맞고 여기 맞고 맞게 되는데 만약에 포즈가 여기가 아니라 만약 여기에서 측정된 값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좀 매칭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준 걸로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확률
값 간의 그냥 계산이겠죠. 아무래도 확률 맵으로 표현을 하고 또 측정 값으로 통해서 또 확률 그리드를 새로 계산해서 그렇게 두 개 간의 뭐 얼라이먼트랄까 그런 걸 계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네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거 스코어 매칭 관해서? 이게 그냥, 논문에는 그냥 네. 간단하게 나와 있나요? 아니면은 뭐 레퍼런스라도 있으면 제가 따로 찾아보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토그래프 안에서 일반적인 스캔 매칭 스코어링을 쓴 거로 알고 있어요. 아, 그냥 스캔 매칭 방법이요? 네. 그리드 맵, 확률 그리드 맵 그것 간의 스캔 매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면은 지금 2D 라이다를 쓰는 거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그럼 그 2D 네.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 입력 값, 로우한 그런 값들의 스캔 매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확률 그리드로 바꿔서 매칭을 하는 건지는 혹시 뭐 중요한 내용은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나중에 논문을 한번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잠시만요. 저도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제 그냥 코드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스캔 매칭 인터널에 스캔 매칭 리얼타임 아니고 2D에 스캔 매칭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패스트 코릴레이트 스캔 매처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레스폰던스 스코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냥 포즈에서 특정 포즈에서 측정된 이제 옵저베이션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한 옵저베이션만 가지고 확률 그리드, 오큐펀시 그리드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 오큐펀시 그리드랑 원래 있는 맵에 일단 그냥 오큐펀시 그리드 상에서 하는 걸로 스캔 매칭 하는 걸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 제가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네. 3D 라이다에 대해서도 혹시 가능한지 아니면 해보신 적 있는지. 3D 라이다 카토그래퍼에서 지원하는 백팩 매핑이 있는데요. 네. 걔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다. 네, 3D 매핑이 가능은 한데요. 이제 레프리젠테이션 자체가 복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이브리드 그리드라는 걸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려면은 조금 일반적인 방식이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가능은 한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조금 까다롭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그냥 2D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켜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복셀 기반처럼 되는 거라서 보통 처음에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다 만든 다음에 이후에 이제 에셋 라이터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포인트들을 이제
그러니까 포즈가 이제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네. 그냥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그 포즈에 맞춰서 뿌리기만 하면 맵이 그 3차원 지도가 만들어지는데 네. 그거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근데 신동원 님이 아까 3D 매핑 쪽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해봤을 때, 이제 IMU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현재 포즈를 약간 2D로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마치 2D 매핑인데, 페이트가 있는 2.5D 매핑처럼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3D 매핑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맵을 우선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IMU가 어시스트 한 경우에는 이제 파셜리 3D 한 맵을 좀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좀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제 지훈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카토그래퍼 이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카토그래퍼를 사용하셨을 때 내용이 조금 궁금한데요. 예. 이제 사용했을 때, 실제 카토그래퍼 그 패키지 자체를 이제 로봇 그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을 디플로이 할 때 사용을 하셨던 것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로봇을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현재 경우에 또 로컬리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서로 다른 시간대에 좀 롱텀하게 다이나믹하다던가 이제 맵이 체인지 한다던가 이런 케이스가 발생이 할 텐데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는 뭐 현재 이제 카토그래퍼의 어떤 오픈소스 레벨에서 파라미터 튜닝하는 정도로 원하는 안정성을 얻으실 수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엑스트라로 고려해 주셨던 사항들이 어떤 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문제는 풀리진 않았었거든요. 네네. 한 2주에 한 번씩 매핑을 다시 진행을 2주에 한 번이 아니구나. 보통 매뉴얼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그 매핑을, 수동이라기보다는 그 특정 시간대에 맞춰갖고 이제 매핑을 다시 한번 그 포즈그래프 업데이트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네. 대신에 지금은 그 구현이 다 끝나서 네. 이제 이 발표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그 설명이 더 돼 있고요. 네네. 지금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는 애매한데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라이프롱 매핑을 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동일한 위치에서 서브맵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맵 사이즈가 커지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오버래핑 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지워주는 서브맵 트리머라는 걸 둬서 이제 계속 지워주게 되는데요. 네. 그거를 구현을 한 게, 이제, 트림. 여기 오버래핑 서브맵 트리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를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아마 대역으로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네.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카토그래퍼 로스 레벨에서 그냥 애드 서브맵 트리머 해가지고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즈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네, 가능하네요. 네네. 옵셔널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네, 이것도 약간 사용하시다가 하는 쪽에 좀 질문이 있는 건데, 이 카토그래프를 제가 실제로 돌려보면, 네.
로컬라이제이션 모드에서의 가령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다가 중간에 로컬라이제이션 제대로 안 되고 매칭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페일 리커버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포즈그래프 최적화를 통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로봇 레벨에서는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현재 볼 수 있는 옵저베이션 안에서 최적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바로 보정은 안 됐었고요. 제가 네. 썼던 방식은 트라젝토리를 종료하고 새로운 트라젝토리를 다시 이제 이니셜 포즈를 통해서 세팅을 해줬었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제가 할 때는 뭐 이제 그렇게 해줬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두 개만 질문해도 될까요? 예, 예전에 저희도 3D, 그러니까 2D가 있고 3D가 있는데, 네, 혹시 3D로 했을 때, 제가 해봤을 때는 2D 같은 경우는 로컬라이제이션도 잘 되고, 루프코진도 잘 됐던 것 같은데, 3D 같은 경우는 둘 다 되게 어쩌다 한 번씩 되거나 되게 2D에 비해서는 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2D를 썼던 경험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혹시 그런 3D는 잘 안 돼가지고 어떤 튜닝할 때는 잘 됐더라 뭐 이런 혹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랑 네. TSDF 맨 마지막에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이거는 더 느려지지만 맵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로컬라이즈 정확도 올라가는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우선 3D 같은 경우에는요, 네. 솔직히 말해서 안 썼어요. 아, 네네. 왜냐면 3D, 그러니까 솔직히 맵을 쓸 때 3D가 필요한 경우가 별로 없었고요. 음, 특히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로봇을 돌리다가 보면은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3D를 쓰게 되면 컴퓨테이션이 너무 커가지고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제 음, 그, 뭐지? IMU에 굉장히 예민한 것 같다는 경험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뭔가, 네, 저도 잘된 케이스를 많이 이제 카토그래프 안에서 보여주는 데모 외로, 이제 3D 맵을, 2D 그래프, 이제 2D에서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3D 맵을 만들어 본 적은 있거든요. 옵티마이즈 된 포즈를 가지고. 네네. 이제 3D 자체로 슬램을 돌리고, 하이브리드 그리드로 이제 슬램을 하고, 거기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것까지는 구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디스턴스 펑션도 마찬가지인데요. 튜닝이 까다로워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네, 알겠습니다. 네, 뭔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 이상은 제가 한 적이 없어서. 아닙니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지훈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전혀 부족함이 없어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선호님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랑 소리 혹시 이상 없을까요?
네, 화면이랑 소리 이상 없습니다. 혹시 전체 화면 한번 해보실 수 네, 있으실까요? 지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그러면 보입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네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그 홍콩과 기대에서 이제 2019년도에 발표된 퓨전이라는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주얼 오도메트의 이제 센서 정보들을 같이 융합해가지고 오도메트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면은 현재 이제 버네트라고 하는 증강현실 스타트업에서 이제 선임연구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이드로 이제 셀프 드라이빙 랩이라고 하는 이제 모든 소속의 그 랩에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 연구 분야는 이제 RGB 슬램을 주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가끔씩 뭐 뎁스 쪽도 보고 있긴 하지만 주 연구 분야 이제 RGB 슬램에 이제 센서 정보를 이제 좀 융합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런 연구 내용들을 AR 콘텐츠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이제 인트로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논문의 이제 핵심은 비주얼 오도메트리 기반의 로컬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센서 기반의 글로벌 포즈를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요. 먼저 로컬 포즈가 에스티메이션에 갖는 이제 한계점이 일반 그런 글로벌 코디네이트보다는 로컬 프레임에만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분명히 이제 같은 환경인데 이런 로컬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초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시작점이 뭐 같은 환경에서도 이제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스타팅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글로벌한 위치에 대한 파악이 조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이런 비주얼 오도메트리를 라지 스케일로 옮기게 된다면은 좀 정확하게 이제 위치 추정 같은 거에 있어서는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만으로는 이제 드리프트가 이제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전반적인 궤적을 그리는 것도 이제 그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히 루프 클로즈 디텍션만으로 이제 해결한다고 하기는 뭐 좀 라지 스케일로 가게 되고 이제 루프를 검출하지 않는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가 오도메트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명쾌한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글로벌 센서만의 이제 내비게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컬한 방법에 비해서는 드리프트 프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센서 자체가 갖는 그 노이즈 값들 같은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값 자체가 스무스하지 못하고 그 노이즈가 좀 껴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이제 육자유도 회전 정보라든가 이동 정보를 이제 한꺼번에 한 센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센서는 저도 지금까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아마 그런 게 없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단점을 좀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이런 두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융합하고자 하는 게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액큐레이트한 장점과 글로벌한 방법이 가지고 있는 드리프트 프리한 장점을 융합하였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소개를 하였고요.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능 비교를 위해서 이제 그 시중에 공개되어 있는 뭐 키티 같은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성능 검증을 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직접 이제 드론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리얼 익스페리먼트 환경에서 성능을 또 검증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 결과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L 라이센스자의 요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오픈 소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전체적인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센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단점들을 잠깐 다시 언급하자면은 로컬 센서 같은 경우, 로컬 오도메트리를 위한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아시는 그런 카메라나 라이다 그리고 IMU 센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레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고 IM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속도랑 각속도를
거의 이제 100에서 200Hz 정도를 빠른 주기로 이제 그 값을 업데이트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IMU 자체도 그 IMU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IMU 하나만으로 오도메트리 하기보다는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센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제 많이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제 주로 스타팅 포인트가 이제 유저가 초기화를 이제 수행하는 이 지점을 보통 이제 스타팅 포인트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글로벌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나 자기장 센서 그리고 바로미터 센서 같은 것들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G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티튜드, 롱기튜드, 알티튜드 같은 값들을 XYZ 포지션을 파악할 때 활용하는 이 센서고, 자기장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 그 자기장 그 방향과 그 강도를 측정해서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로부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센서라고 합니다. 바로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압을 통해서 고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센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오리엔테이션과 포지션이 이제 동시에 고려되는 센서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먼저 로컬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글로벌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봤을 때 이 글로벌 에스티메이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코스트 펑션 텀에 이런 센서들의 각각이다 센서 텀이 추가되면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로벌 에스티메이션만 다루기에는 좀 이 발표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로컬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논문이 또 하나 그 사전에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슬라이드 안에 다뤄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빈스 모노라고 하는 오도메트리 방법인데요. 이 빈스 모노가 바로 이제 로컬 에스티메이션에 사용했던 방법인데, 비주얼 정보랑 이제 이너셜 정보를 이제 융합해서 그런 로컬한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할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이 빈스 모노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빈스 모노에서의 메인 컨트리뷰션은 로버스트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포즈 그래프를 재사용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 논문 또한 이제 GitHub에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빈스 모노뿐만 아니라 빈스 모바일 버전이 이제 같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이 빈스 모노를 이제 데모로 돌려볼 수 있게끔 그 코드가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모바일 버전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이제 포즈 그래프 재사용 같은 기능은 좀 빠져 있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리로컬라이제이션 기능 위주로 이제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우 차트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그림이고요. 각각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먼저 이제 프론트엔드 단에서는 이제 비전 기반의 그런 비주얼 오도메트리 초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비전 기반의 프론트엔드 과정에서 이제 영상 내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거를 추적하고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제거해주는 과정이 이 프론트엔드에서 수행이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특징 추출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굿피처 방법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했는데, 이 특징점 개수가 이제 프레임당 100개에서 300개 사이의 개수를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스레시홀드 같은 걸 이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래킹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스파스한 옵티컬 플로우 기반의 방법인 KLT, 이제 카나드 루카스 토마시 방법의 트래킹 방법을 이용해서 특징점을 추적을 하였고, 이제 추가로 이제 발생하는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란삽을 통해서 제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키프레임 셀렉션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 셀렉션의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뒤에 백엔드 단에서의 최적화라든가 그런 루프 폐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프로세스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보다는 이제 키프레임을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이런 키프레임 선택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키프레임이 이제 나중에 포즈 그래프를 구성하는 그 그래프의 노드가 될 수 있고, 이 키프레임들을 기반으로 나중에 루프 검출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키프레임 선택 과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두었는데요.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은 이 프레임이 이제 키프레임이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버리지 페라리스가 직전 키프레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인계치 이상의 그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 프레임을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 퀄리티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 이 트래킹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특징점, 이제 영상 내 특징점 개수가 얼마만큼의 이제 개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인계치 이하로 그 유지되는 개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프레임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이전 키프레임 대비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간주를 해서 이거를 이제 또 키프레임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도 이제 기재했듯이 핵심은 이제 직전 키프레임 대비 이제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기반으로 키프레임을 선정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시각차가 진짜 많이 유사한 키프레임을 선정했다고 했을 때는 프레임 이동 자체는 별로 없어서 이제 이웃한 프레임일 텐데, 이거를 키프레임으로 간주하면 나중에 루프 검출할 때 그냥 이거를 루프로 간주를 하게 되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뭐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차를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IMU 프리인티그레이션 과정인데요. 이 IMU 프리인티그레이션 과정에서는 두 개의 연속된 프레임을 두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타임 인터벌 사이에서 측정된 IMU 값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연속된 프레임, 이제 프레임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이제 속도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서 25 빠르면 30프레임 per 세컨드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오는 반면에, IMU 같은 경우에 더 빠르게, 뭐 느리면 100Hz, 뭐 빠르면 200Hz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프레임 단위로 이제 그 메인은 아무래도 그 비전 기반의 프레임 단위로 그게 오토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속된 프레임 사이에 그 타임 구간 사이에서 IMU가 이제 어느 정도 그 구간 동안 어느 정도만큼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이제 적분을 통해서 미리 그 값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해당 프레임에는 그 타임 인터벌만큼 동안에 이마만큼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거를 함께 이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인테그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IMU의 노이즈랑 바이어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그 IMU 그냥 일반적으로 메저먼트하는 그 값 자체만을 신뢰하기에는 IMU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노이즈나 바이어스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함께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인 가속도 값과 각속도 값을 이제 파악을 하는데요. 여기서의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기반의 그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로 이제 정의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는 랜덤 워크 기반으로 이렇게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션 값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값에다가 바이어스 그리고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그래비티 값을 곱한 그 값, 그리고 노이즈 값, 이 세 가지를 더해줘서 최종적인 엑셀러레이션 값을 구하고, 그리고 자이로스코프 값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자이로스코프 값에다가 노이즈랑 바이어스 값을 더해서 그 값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리인테그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적분을 통해 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이 컴포넌트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이제 알파와 베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엑셀러레이션 기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보시다시피 엑셀러레이션에 대한 것을 이제 좀 커버하는 그런 이제 그 인테그레이션 컴포넌트들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감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 나와있듯이 그 자이로스코프에 대한 걸 이제 커버하는 그 값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컴포넌트로 이제 프리인테그레이션 값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어스 값에 대해서 좀 커렉션 과정을 뭐 추가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바이어스 값이 좀 그 체인지 그 변화 값이 좀 마이너하다 싶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1차 근사치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추가적인 보정 정도만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그 변화치가 너무 좀 크다 싶으면은 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서 그 바이어스 에스티메이션 통해서 이제 프리인테그레이션 값을 다시 구하고, 그러면서 다시 그 값을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전 온리 스트럭처 프로모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비전만 활용한 이 스트럭처 프로모션 과정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기반으로 이 SFM이 수행이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좀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냥 이 슬라이드 윈도우 안에 있는 최근 몇몇 프레임들만 이제 유지하면서 이 프레임들만 이제 연산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안에 포함된 프레임들 간의 피처 커레스폰던스를 계산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레임들 간의 이제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구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내에서 30개 이상의 특징이 트래킹되는 스테이트를 찾거나 20픽셀 이상의 그 패럴렉스를 갖는 스테이트를 찾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찾는 식으로 렐러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구할 때는 5포인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특징점들에 대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퍼스펙티브 엔포인트 방법을 통해서 윈도우 내에 있는 이제 모든 다른 프레임들에 대한 자세를 추정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번들 어저스먼트를 통해서 리프로듀션 에러를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주얼 이너셜 얼라이먼트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먼저 자이로스코프 바이어스 값을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앞서 도출되었던 그 프리 인테그레이션 텀을 자이로스코프 바이어스에 대해서 이제 식을 이제 선형화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화가 이루어지면은 하나의 이제 아래와 같은 이제 뭐 이런 코스트 펑션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를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이로스코프 바이어스 값을 찾아내서 그 값을 이제 그 자이로스코프 바이어스로 이제 간주하고 뒤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얻게 되면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프리 인테그레이션 앞서 그랬던 프리 인테그레이션 텀을 다시 한번 이제 리프로파게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이 또 수행이 되는데요. 이 이니셜라이제이션 과정에서는 그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 가지고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값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적어놓은 velocity 이제 그 속도값과 그리고 그래비티 벡터 그리고 매트릭 스케일 같은 이런 세 가지 값을 이제 이 아래 식에 나와 있는 리니어 리스트 스퀘어를 이제 통해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G 값이랑 H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알파 베타라든가 포지션,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 같은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앞서서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던 값들이니까 이 값들을 토대로 요 이제 벨로시티, 그래비티 벡터, 매트릭스 K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제 속도 값이랑 그런 이제 중력 벡터 같은 것들을 이제 얻는 것을 이제 이 과정에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비티 리파이먼트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한 이유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 보통 저희가 비주얼 오도메트리 한다고 했을 때 6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논문에서 이제 포즈그래프 최적화를 할 때 6가 아니라 이제 4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만 고려를 해서 최적화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뭐 목적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빠른 연산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나머지 2개를 이제 어떻게 줄였냐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그래비티 리파이먼트 과정을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형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래비티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 벡터를 이제 반지름이 이제 9.81, 그러니까 그 중력값을 갖는 중력값으로 이제 반지름을 삼는 이런 9로 이제 표현을 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그 표현 방법을 이제 바꿨고요. 그래서 이 중력 벡터로부터 이제 도출될 수 있는 탄젠트 스페이스, 이 탄젠트 스페이스로 표현 방식을 바꿔서 탄젠트 스페이스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이제 2차원 벡터들 그 2차원 값들을 이제 B1, B2를 2디그리 오브 프리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그래비티 리파이먼트 과정에서는 이렇게 그 표현 방식을 바꿨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인티그레이션 과정에서는 중력 이제 Z축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서 월드 좌표계와 카메라 좌표계 간의 이제 회전 정보를 얻고, 그리고 트랜스레이션 값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떤 값을 기반으로 이걸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최종적인 인테그레이션 과정을 이 얼라이먼트 과정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모노큘러 비주얼 이너시 오도메트리 과정에 대한 이제 그 설명을 좀 식으로 나타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좀 전체 측정 값들에 대한 그 레지듀얼 값을 이제 마할라노비스 노움을 이용해서 최소화를 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겠고요.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의 이제 각각의 텀을 보면은 이 맨 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좀 다뤘던 그런 텀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U 메저먼트에 대한 레지듀얼인데 여기서 이 IMU 메저먼트 레지듀얼이 뭐 식을 조금 뭐 구구절절 뜯기는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들은 이제 알파 베타 이 프리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 세타가 논문에서 설명하기로는 그 쿼터니언에 대한 이제 3D 에러 스테이트를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 자세한 거는 좀 아직 좀 와닿지는 못했는데 이제 그런 텀을 좀 다루게 그런 값들을 이 IMU 메자먼트 레지스터에서 다루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이해를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래 나와 있듯이 바이어스에 대한 것도 이 IMU 메저먼트에서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비주얼 메저먼트에 대한 그 레지듀얼인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제 뭐 식을 막 엄청 자세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했는데 여기서 조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이 비주얼 메저먼트 레지듀얼을 다룰 때는 유닛스피어 부채 형태로 좀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 메저먼트 레지듀얼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카메라가 이런 이상적인 피놀 카메라 모델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옴니디렉셔널 카메라라든가 어안렌즈 카메라 같은 그런 것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니까 그런 데에서의 그런 오도메트리를 고려하려면은 이런 이제 유니스피어 형태로 바꿔서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이제 논문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 비주얼 메저먼트 레지듀얼을 다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스테이트에 대한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IMU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IMU 스테이트들과 그리고 이 람다가 인버스 디스턴스라고 하는 걸 이제 다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것들을 한 벡터에 담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이제 전체 스테이트 X에 대한 표현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모노큘라 비주얼 이너시 오도메트리 과정에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마지널라이제이션 과정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 내에 있는 이제 그 프레임들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최근에 들어온 프레임이 만약에 이게 키 프레임이면은 얘는 일단 윈도우에 유지시키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프레임하고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메저먼트 값들을 배제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제된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프라이어로 이제 간주를 시킨다고 하고 만약에 근데 이 두 번째로 최근에 들어온 프레임이 키 프레임이 아니면은 이 슬라이딩 윈도우 내에서 해당 프레임과 그 프레임이 갖는 메저먼트 값들을 아예 그냥 제거를 시킨다고 합니다. 좀 제가 이 논문에서 이 구조를 봤을 때 느낀 뉘앙스는 이게 좀 이제 컴퓨테이셔널한 컴플렉시티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모션 온리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제 요 모노큘러 비주얼 이너시 오도메트리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의 속도를 그 실제 카메라 프레임 속도와 이렇게 맞춰주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수만큼의 최신 상태에 대한 이제 자세랑 속도만을 이제 이 과정에서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션 온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또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한 정보랑 이너셜한 정보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좀 그보다 좀 이제 스무스한 그런 상태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 로컬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이제 리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리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사용되는 방법 많이 이제 고려되는 방법 중 하나가 또 이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인데 여기서는 이제 루프 클로즈 디텍션은 많이 이제 사용하는 이제 디보 2를 사용해서 그 루프 클로즈 디텍션을 수행을 했다라고 막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루프 클로즈 디텍션 한 다음에 이제 그 피처 탐색을 할 때는 여기 저는 이제 특징 기술자 이제 브리프로 그 제 기술자를 추출을 했는데, 그래서 이 브리프 기술자를 통해서 슬라이딩 윈도우하고 그 검출된 그 루프 클로저 프레임하고 두 개를 이제 연결할 때 요 브리프 기술자를 이용해서 이제 연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 과정에서 아웃라이어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서 이제 란삭으로 그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해주는데, 논문에서는 이제 그 2D to 2D 란삭, 그러니까 2D to 2D에 대한 걸 먼저 이제 고려하고 그 다음에 2D to 3D에 대한 걸 이제 고려를 해서 란삭을 이용해서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그 리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를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아래 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코스트 펑션이라고 할 때, 앞선 이 세 개의 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IMU 그리고 비주얼 그리고 초기화 부분에 대한 텀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루프 클로저 프레임에 대한 이제 리프로레이션 에러를 다루고 있는 그 텀이 이제 코스트 펑션에 추가가 돼서 그 부분까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고려가 된다라는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축적되는 이제 드리프트 방향을 여기서 이제 고려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읽었을 때 저자 같은 경우에는 피치와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이 두 값은 중력 값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값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6degree of freedom에서 4degree of freedom을 줄인다고 했을 때 그 빠지는 두 개의 컴포넌트가 피치와 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 값을 기반으로 이제 절대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값은 좀 이제 절대적으로 그냥 약간 상수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간주를 하고, x, y, z랑 요 값만 이제 그 최적화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값을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즈 그래프에 이제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포즈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노드는 당연히 이제 키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인 4degree of freedom 포즈에 대한 걸 이제 엣지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엣지가 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시퀀셜 엣지에 대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클로즈 엣지인데, 시퀀셜 엣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속된 두 키 프레임 간의 이제 상대적인 전환 관계를 엣지로 표현한 것을 나타내고요. 루프 클로즈 엣지 같은 경우에는 루프 클로저를 포함하는 이제 두 키 프레임 간의 연결을 다루고 있는 그런 엣지를 이제 루프 클로즈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4degree of freedom에 대한 이제 포즈 그래프 최적화를 할 때는 이제 이 엣지에 대한 이제 레지듀얼을 아래의 식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치랑 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값으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값들보다는 이제 요 값의 이제 변화만을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엣지의 레지듀얼에 대한 값을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 최소화하는 게 이 포즈 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옆에 보면은 두 번째 다른 텀이 또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최적화나 그런 리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했는데도 우리가 이제 잘못 검출된 루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휴버놈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추가로 이제 만약에 잘못 검출된 루프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걸러주자라고 해서 논문에서는 이 코스트 펑션에다 이제 두 번째 텀을 이렇게 추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빈스 모노라고 하는 그 논문을 기반으로 한 로컬 포즈 에스티메이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온 부분이 이제 원래 그 빈스 퓨전을 다루고 있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논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포즈 그래프 구조 같은 경우에는 아래 그림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프레임의 포지션과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노드에 담고 있고, 이 노드의 덴시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무래도 쓰이는 센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러 개 센서들 중에서 가장 그 업데이트 주기가 가장 느린 이 센서에 비례하게끔 그렇게 덴시티를 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엣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종류로 나눠 있는데 이런 노드와 노드 간의 두 노드 간을 연결해주는 엣지 같은 경우가 요게 바로 이제 로컬 팩터에 대해서 다루는 그 엣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한 스테이트로부터 이렇게 뻗어나오는 그런 엣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한 센서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들, 그러니까 GPS, 뭐 자기장 센서, 바로미터, 그 외에 뭐 추가적인 센서를 사용하면 이제 그 추가 센서에 대한 그런 팩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엣지로 다루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이 포즈그래프를 최적화하는 이 과정을 논문에서는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과 이제 같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포즈 같은 경우에는 좀 라지 X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각각의 스몰 X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과 로테이션 값을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세울 때 가정이 모든 그 메저먼트 프로바빌리티들이 인디펜던트하다라는 이제 가정을 세우고서 이렇게 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요 X 스타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좀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뭐 라지에스는 이제 그 전체 메저먼트의 집합인데 이 메저먼트들은 이제 그러니까 로컬한 정보랑 로컬한 메저먼트들이랑 글로벌한 메저먼트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집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가정이 여기서 이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고 또 가정을 해서 아래식으로 이렇게 또 바꿔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식을 좀 이제 그것도 이제 디스크리트하게 변형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팩터를 최소화하는 게 이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다고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부터 얘기하는 것들 이제 요런 꼴의 이제 팩터들을 많이 다루게 될 텐데요. 요식 같은 경우 이제 앞선 이제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비선형 최적화 형태로 이제 그 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번들 어저스먼트 같은 그런 비선형 최적화를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센서 팩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먼저 로컬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요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왼쪽 부분이 그 로컬 그 이제 프레임 T와 T-1 두 프레임 간의 그런 로컬한 포즈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지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근데 식에서는 그냥 로컬한 팩터만을 그냥 로컬한 그런 움직임 변화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쿼터니언 에러 스테이트에 대한 것도 좀 다루려고 이런 식으로 그 쿼터니언 에러 스테이트들을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한 이제 추정치의 쿼터니언 에러 스테이트를 빼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로컬 팩터에 대한 그 렐러티브 포지션이랑 렐러티브 로테이션에 대한 거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 팩터인데 GPS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롱기튜드, 엘티튜드 그리고 레티튜드 이제 세 가지 값에 대한 그런 포지션 값만을 얻기 때문에 이쪽 팩터에서는 이제 글로벌한 포지션만을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프리프로세싱으로는 뭐 좌표계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고서 요 이제 롱기튜드, 레티튜드, 엘티튜드 세 값을 x, y, z로 이제 컨버전을 한번 해주고 이제 컨버전을 이제 x, y, z 값으로 이제 컨버전이 완료되면은 처음 측정된 이제 GPS 좌표를 오리진 포인트로 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식과 같은 텀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GPS 값과 여기서 이 W가 그런 뭐 에러와 관련된 거 좀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그 측정된 값과 좀 에러에 대한 걸 좀 에러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잘못된 값을 좀 차감을 해줘서 GPS 팩터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이제 GPS 글로벌 포지션 값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분상 같은 경우에는 그 GPS 신호를 이제 제공받은, 그러니까 그 단말기가 이제 그 신호를 제공받은 위성의 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 팩터로 이제 그 자기장 센서 팩터 쪽인데, 자기장 센서가 아무래도 그런 회전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 팩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부분만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센서를 이용해서는 이제 자기장 인텐시티 벡터를 통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 팩터에 대한 이제 아래와 같은 식을 세울 때 또 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옵셋이나 이제 바이어스 없이 이제 오프라인 캘리브레이션 잘 이루어졌다는 가정, 그리고 특정 지역적인 이제 영역 내에서의 그 마그네틱 인텐시티가 균일하다라는 이제 두 번째 가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센서의 좌표계가 아까 나와 있던 그런 XYZ 좌표계로 잘 컨버트가 되어 있다는 또 세 번째 가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가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리엔테이션 메저먼트 된 그 값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그네틱 인텐시티 값과 같아야 한다라는 이제 목적 하에 요식을 이제 뭐 최소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저먼트 된 값에 대해서 우측에 있는 요식을 빼주는 시기에 이제 값이 그 결과 값이 최소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최종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유축 Q 같은 경우에는 로봇의 이제 센터에서, 그러니까 로봇의 센터에서 그 자기장 센서의 센터로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알려져 있고 그 값 자체는 사전에 캘리브레이트 되어 있는 값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여기다 넣는다고 논문에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팩터에서의 공분상 같은 경우에는 이 최종적인 이 메저먼트된 Z 벡터의 길이가 마그네틱 인텐시티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좀 크면은 이제 큰 공분상 값을 사용을 하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 차이가 작으면은 작은 값을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언급된 건 이제 바로미터 팩터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팩터를 추가한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실제 실험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드론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그 드론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실험 그 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도를 기반으로 한 이제 고도를 기반으로 한 하이트 값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바로미터 센서에 대한 팩터도 함께 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바로미터 팩터 같은 경우에도 아래식처럼 이렇게 정의 내려가지고 이제 그 글로벌한 이제 하이트에 대한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최적화할 때 이 텀에 대해서 이제 이 팩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센서들을 만약에 이 시스템에서 추가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레지듀얼 팩터 같은 거를 이제 잘 정의해가지고 실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이제 코스트 펑션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논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포즈그래프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 최적화를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가우스 뉴턴과 르벤버그 마르코트 방식을 좀 이제 활용을 했다고 논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구현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셀레스톨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1Hz를 사용했는데 아마 여기 전체적으로 사용한 센서들 중에서 그 업데이트 레이트가 가장 느린 센서의 헤르츠가 1Hz라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글로벌한 포즈 그래프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스파스하기 때문에 그 복잡도가 이제
만약에 이제 포즈 그래프에서 노드랑 엣지가 추가되었을 때 그 복잡도가 이제 리니어하게 좀 증가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논문에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되는 키티 데이터셋을 통해서 그 실험을 수행을 했고요. 비교 대상은 이제 ORB 슬램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런 트랜스레이션 쪽을 보면은 좀 ORB 슬램에 비해서는 도드라지게 그 에러 값이 좀 차이가 적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GPS랑 융합하다 보니까 요 정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레이션에 비해서는 조금 그 오차의 폭이 그렇게 ORB 슬램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미하면은 자기장 센서가 아무래도 좀 외부 간섭이라든가 그런 자본 같은 게 조금 많이 심한 탓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시각적으로 그 트라젝토리 그리는 걸 통해서 이제 ORB 슬램과 제한된 방법을 비교하게 되면은 파란색 선이 이제 제한된 방법인데요. 이제 최종적 마지막 요 부분에서 루프 이제 뭐 검출되었을 때 리로콜라이제이션이 사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ORB 슬램에 비해서는 좀 제한된 방법이 잘 붙었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표에는 이제 루트 미스케어 에러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뭐 ORB 슬램 같은 경우에는 뭐 낮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뭐 일부 데이터셋에서 좀 그 루트 미스케어 에러 값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반면에 제한된 방법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계속 낮은 루트 미스케어 에러 값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논문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월드 이제 실제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론을 통해서 이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이 드론에는 RTK 센서랑 GPS랑 자기장 센서 그리고 카메라 둔에 IMU 센서, 바로미터까지 이렇게 여러 개 센서를 좀 붙여서 실제 실험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그 실외에서 이 오도메트를 수행했을 때 트라젝토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그냥 일반적인 VIO에 비해서는 그 제한된 방법이 논문에서는 좀 더 이제 정확도가 높게 나왔다라고 그걸 좀 보여주고자 이 트라젝토리 그림을 이제 넣은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보다는 이제 이걸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조금 와닿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은 그냥 일반적인 비주얼 이머션 오도메트리로 그 오도메트리를 수행했을 때는 좀 드리프트가 계속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려져야 될 궤적보다 좀 많이 어긋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 선이 이제 제한된 방법인데 그 VIO 방법에 비해서는 그 정확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루트 미스케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VIO에 비해서 제한된 방법이 뭐 한 0.3m 정도 평균적으로 한 0.3m 정도는 이제 줄였다라고 이 표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이제 비교 대상으로 올라온 지금 MS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레퍼런스로 담아놓은 이 논문에서 나온 방법으로 이제 실험했을 때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제 요 논문과 그냥 그 빈시 퓨전만 다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게 뭐 좀 기술적으로 도드라졌다기보다는 센서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융합해가지고 활용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뉘앙스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제가 좀 빈스 모노까지 같이 이렇게 다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준비된 발표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노드 만들 때는 업데이트가 주기가 가장 낮은 센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아마 GPS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노드 생성은 GPS가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했고, 그 나머지 센서 뭐, 바로미터나 마그네토미터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거를 그냥 그 노드에다가 팩터를 집어넣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언급이 혹시 있나요? 뭐 인터폴레이션 한다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언급은
지금 제가 논문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냥 뭐 방법은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빈스 모노랑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하면은 그 타임 인터벌에서의 이루어진 변화들을 뭐 인테그레이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네. 이건 그 글로벌 센서이기 때문에 인티그레이션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네. 왠지 그냥 가까운 센서를 갖다가 썼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프리퀀시가 낮은 경우에는 에러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거는 논문에서는 다루지, 그런 에러를 어떻게 좀 줄였냐라는 건 좀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으면, 빈스 모노는 그 로컬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빈스 네네. 풀션 같은 경우에는 그 빈스 모노에서 설명한 로컬 포즈 에스티메이션 트라젝토리랑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에스티메이터들의 정보를 합쳐서 이제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했다고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줬던 거는 이제 GPS가 있고, 그리고 바로미터가 있고요. 추가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거는 자기장 센서를 활용했습니다. 아, 자기장 센서랑요? 네. 그럼 그 옵티마이제이션 펑션 같은 경우에 GPS는 GPS끼리만 비교를 하나요? 아니면은 뭔가 그 델타 값을 이제 로컬에서 메저링 한 거랑 같이 사용을 하나요? GPS끼리만 비교한다는 게, 이 전체 텀에서, 그러니까 뭐 GPS 텀에서는 GPS만 다루는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GPS가 훨씬 더 베리언스가 클 것 같아서 이게 이게, 논문은 좀 그게 없었는데, 제가 이것 조금 활용해보고자 한번 코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네. 그거를 봤을 때는, 보면서 좀 봤던 뉘앙스는, 그 GPS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는 사실 그 안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한 팩터랑 그 비주얼 이너셜 오토메트릭 팩터랑 GPS 팩터 두 가지를 다 다루는 식으로 이렇게 코드가 좀 구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미뤄봤을 때는 그런 로컬한 변화라든가 이 로컬한 변화 부분이랑 이제 글로벌한 센서 값이랑 이제 한꺼번에 같이 다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혹시 뭐라고 해야 되죠? 베타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각각의 지금 그 글로벌 포즈 그래프 스트럭처 봤을 때 저거 하나에 각각의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보고 질문을 할게요. 아, 네. 그 톡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의 크기 차이가 비슷한가요? 로컬이랑 GPS로 나온 에러 값이랑? 에러의 GPS, 스케일이 다 좀 맞을까 싶어서요. GPS는 좀 아무래도 센서 종류에 따라 조금 이제 그게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GPS를 활용하는 거는 조금 그냥 좀 실제적인 좀 라지 스케일에서 실제적인 위치가 좀 어긋나는 거를 조금씩 좀 보정을 해준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요거는 아마 좀 센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 아니요. 조금 더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예. 그 자이로 같은 걸로 지금 그래비티를 에스티메이션 해준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정밀도는 어느 정도까지 정확해야 되나요? 지금 뭐 수식상으로는 롤피지에 대해서는 이제 전부 플러그인 시켜놓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렴한 IMU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논문에서는 DJI 있고 뭐 A3인데 이거 스펙을 잘 몰라서 이 정도로 막 좋은 결과를 내는데 어느 정도 IMU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거는 뭐 정확하게 뭐 논문에서 어떤 비교를 한 거는 아니긴 한데 네. 제가 그냥 경험으로 미뤄봤을 때는 아마 여기 논문에 소개된 센서들은 아마 네. 조금 성능이 좋은 센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조금 그나마 좀 좋은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거를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좀 연구개발 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빈스모노의 모바일 버전을 한번 아이폰에서 돌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좀 모바일에 들어가는 아니면 센서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그런 이제 자본값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런 센서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그 드리프트 그러니까 축적되는 드리프트가 생각보다 좀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나마 좀 이제 그 계속 축적되는 에러가 좀 벌어지다가 루프를 만났을 때 조금 어느 정도 딜레이는 있었지만 리로컬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겨우 이렇게 붙여졌던 그런 기억은 있고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아무래도 좀 센서는 IMU는 좀 센서는 좀 좋아야지 그 로컬한 거에서 좀 강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이 빈스 퓨전에서 실험했던 거는 어느 정도 좋은 센서일 것이고, 빈스 네. 모바일을 테스트해봤을 때는 이제 좀 드리프트 에러가 계속 나왔었다라는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GPS는 보니까 RTK 컨피그레이션만 쓰는 것 같아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멀티센서 퓨전할 때 네. 결국 마할라노비스 놈으로 잡았지만 어쨌든 뭐 매트릭으로 마할라노비스 놈을 이렇게 꺼냈을 때 그렇게 막 좋지 않기도 하고, 특히 GPS가 막 가우시안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보통 그냥 GPS를 쓰면 뭐 사실 거의 뭐 퓨전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정밀도가 나와서 아마도 이 논문에서는 RTK 기준으로 RTK에서 뭐 플로팅이나 인티저에서 40cm 안쪽, 1cm 안쪽 뭐 요 정도까지만 썼을 거라 아마 아까 지훈님 말씀하신 베리언스가 이제 GPS의 엄청 큰 베리언스를 어떻게 뭐 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게 정밀하고 좋은 센서 아니면 뭐 매저가 안 되면 놈을 그냥 확 키워버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한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RTK를 써서 그렇게 막 모델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글로벌 매저로 사용한 것처럼 수식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어 보이네요. 네, 저도 요 글로벌 부분에서 사실 좀 수식상으로는 뭔가 컨트리뷰션이 약해 보이진 않나라는 조금 뉘앙스는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험 결과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드론에 덕지덕지 좀 센서 좀 좋아 보이는 센서들을 많이 붙인 걸로 보면은 그냥 뭐 보정은 잘 해줬는데 센서 약간 속된 말로 장비빨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은 저도 좀 받았었습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코멘트 주셔도 괜찮고요. 네, 따로 질문이 추가적으로 없는 것 같으시니까 김성우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원님, 네, 아까 스코어 말씀드렸었던 거, 네, 매칭 스코어. 그거 매칭 스코어를 제가 지금 잠깐 봤거든요. 네, 그거 지금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어디 갔냐?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컴퓨팅 어퍼 바운드 있는 쪽에 스코어 펑션 써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T가 이제 캔디데이트 포즈고 네, 그 HK가 그 캔디데이트 포즈에서 아니 그 옵저베이션 그 각각 포즈마다 이제 그 옵저베이션 센서 값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음, 그 M 니어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로컬 서브맵에서 특정 인덱스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옵저베이션이랑 매칭이 되는 네. 그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그 로컬 서브맵은 다 이제 probability 그리드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옵저베이션이 거기에 찍혔다는 얘기는 그거는 1이어야 되는데 근데 엠니어리스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엔 확률값이 있으니까 그 확률값 그 여러 옵저베이션들의 확률값들을 이제 썸을 쳐가지고 이제 네. 스코어를 쓴 것 같아요. 확률값에 대한 그냥 합계를 해서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포즈의 최종 스코어 값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입실론 J 그러니까 그 캔디데이트 포즈의 그 모든 확률 값들이 최대가 되는 캔디데이트 포즈를 찾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좀 더 단순화해서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스코어를 그 브랜치랑 이제 리프의 그 스코어를 계산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여기 네, 어디갔냐? 여기 MU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그리드의 그 확률 그리드의 그 네네. 값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음, 단순하게 그냥 0부터 1로 되는 이제 확률이 아니라 그 제가 구현 봤을 때 로그 오드를 이제 네네. 집어넣는 그 값으로 넣어놓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오큐펀시 그래피트에서 하는 방법이랑 동일해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아까 너무 헤맸던 것 같았고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까지가 이제 한 번 사이클이 돈 거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두 번째 사이클이 도는데 저 신동원과 김기섭 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늘은 모두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